진화론과 창조론. 이 시간에는 석유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양쪽의 설명을 들어보고 어느 쪽의 설명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석유가 뭔지 알아볼까요? 석유는 지하에서 산출되는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기름인데 주로 동물들이 지하에 깊이 묻혀서 석유로 변형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에너지 총량의 약 70%를 수송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송 에너지 중에 95%가 석유입니다. 자동차, 비행기, 배, 그리고 공장,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까지 석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검은 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석유가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되었을까요? 석유는 4세기 전부터 발견돼 방수 재료나 윤활유 등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땅 위로 배어나오는 이 끈적한 기름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석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드레이크였습니다. 1859년, 당시 사람들도 종종 석유를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드레이크 역시 약간의 연료를 얻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죠. 그런데 땅속 21m 깊이에서 막대한 양의 기름샘이 발견됩니다. 그 후 사람들은 땅속에서 석유를 뽑아 쓰기 시작했고 석유는 순식간에 인류의 주된 연료가 됐습니다. 1859년부터 현재까지 약 160년 동안 약 1조 5천억 배럴의 석유를 채굴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배럴은 처음 석유를 담았던 나무통을 말하는 것인데 1배럴을 리터로 환산하면 159리터입니다. 이런 석유통 1조 5천억 개를 생산해서 사용했어도 여전히 많은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석유가 어느 나라에 많이 매장되었는지 보실까요? 2017년 기준인데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매장량 순위를 보시면서 뭔가 특이한 점을 찾으셨나요? 잘 못 찾으시겠죠? 그럼 대륙별로 매장량 분포를 보실까요? 특이한 점을 찾으셨나요? 보통 대륙들은 매장량이 비슷비슷한데 대륙도 아니고 아시아의 아주 작은 지역인 중동 지역에만 다른 대륙의 전부를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석유가 매장됐습니다. 석유 매장량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중동 국가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들 국가에서 매장량이 더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전 지역을 실사한 결과 매장량이 전년보다 73억 배럴이나 더 많이 매장된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이란도 남서부 지역에서 530억 배럴의 새로운 유전을 발견해서 매장량 순위 3위로 올랐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매장량 70억 배럴의 유전이 새로 발견되면서 1050억 배럴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땅이 넓은 대륙들보다 아주 좁은 중동 지역에 이렇게 석유가 집중적으로 매장되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이것이 바로 석유의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그렇다면 석유는 정확히 어떤 곳에 매장되었는지 볼까요? 석유는 육상에서 시추하는 석유는 30%이고 해상에서 시추하는 석유가 70%인데 신기하게도 해상 석유는 공통적으로 해안가의 수심 200m 지점의 경사면인 대륙붕 지하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석유가 매장된 곳이 대륙붕 지하 3000에서 3500m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 석유를 채굴할 때는 시추선이 바다 위에 설치되고 시추공을 바닷속으로 거의 200m 지점까지 내려서 석유를 덮고 있는 암석층을
차감기를 이용해 뚫고 거의 3,000에서 3,500m 지점까지 파내려 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석유를 시추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의 사체들이 한 곳에 모였을까? 동물들의 사체들이 어떻게 수심 200m인 대륙붕 지하 3000m 지점에 매몰됐을까? 땅이 좁은 중동 지역에 어떻게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됐을까? 이제부터 이 궁금증에 대한 진화론과 창조론의 설명을 들어볼 텐데, 먼저 진화론에서는 석유가 어떻게 생성되었다고 설명하는지 들어볼까요? 화석연료라는 표현 때문에 석유는 공룡 화석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법도 하죠. 하지만 사실 공룡 화석에서 나오는 석유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기기원설에 따르면 석유는 약 5억 년 전 지구가 물로 뒤덮여 있던 시기에 살았던 수많은 어류, 원생동물, 갑각류 등이 죽어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사체들이 물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공기와 차단된 채 모래 성분의 퇴적물과 함께 묻혔고, 퇴적물의 유기물과 금속 화합물, 특수 박테리아가 여러가지 반응을 일으키며 장기간 지층의 높은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아 석유로 변성되었다고 합니다. 육상 생물인 공룡은 죽으면 공기와 접촉하며 썩기 때문에 석유가 생성될 수 없는 거죠. 유기기원설은 현재 석유가 발견되는 곳이 과거의 얕은 바다나 호수 밑이라는 점과 석유에 유기물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질소, 황 등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론이죠. 육상동물들의 사체들이 수심 200m 지점에 가서 묻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다 동물들, 즉 물고기나 플랑크톤의 사체들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매몰되어 석유가 됐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도 좀 이상합니다. 이것은 향유 고래의 사체입니다. 보통 큰 물고기가 죽으면 다른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든지 이렇게 해안가로 떠밀려 옵니다. 작은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물속에 가라앉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다가 해안가로 밀려오는데, 그 이유는 물고기의 불에 때문입니다. 물고기들은 불에라는 기관을 조절하면서 물에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데, 죽으면 이 불에를 조절을 못하니까 불에 든 공기 때문에 물에 둥둥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의 설명대로 물고기들이 죽어서 물 아래로 가라앉고 그 위에 퇴적물이 쌓여서 석유가 됐다는 말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설사 바닥에 물고기들의 사체들이 가라앉았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 무더기로 모여야 하는데 물속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설령 가라앉았더라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야지 해안가에 와서 수심 200m 지점에 가라앉는다는 것이 좀 의문입니다. 또 지압이 될 정도로 많은 퇴적물이 그 위에 쌓이고 그것들이 단단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동물들의 사체들이 그 이전에 부패해버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와 어패류들의 사체를 통해 그렇게 엄청난 양의 석유가 과연 만들어졌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좁은 중동 지역에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같은 중동 지역을 생각해보면 사실 이곳은 원래 바다였다고 합니다. 오래전 지각이 분리돼서 이동하면서 얕은 바다였던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플랑크톤과 해양 미생물들의 시체가 쌓여서 현재와 같은 석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석유가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보존이 잘 되고 석유가 이동, 집적됨으로써 경제적인 유전이 되려면 적당한 지질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금 지층에 있습니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육지와 얕은 바다를 반복했는데요. 얕은 바다일 때는 해양 생물의 시체가 쌓이고 다시 육지가 되었을 때는 바닷물이 말라서 소금 지층이 생기는 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금층은 암석에 비한다면 매우 부드러워서 압력을 받게 되면 잘 구부러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압력을 견딜 수 없어 부러지게 되는 소금 지층을 따라서 석유가 올라가게 되고요. 석유가 소금층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소금층과 석유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금층과 석유층이 매우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유가 매장되려면 두 가지 조건, 원재료와 그릇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재료인 동물들의 사체가 필요하고, 둘째는 원재료가 석유로 변할 때까지 지압과 지열을 가하고 잘 보존해주는 토양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매장되려면 첫째, 원재료인 동물들의 사체가 많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크고 단단한 그릇 역할을 할 토양층이 있어야 하는데, 중동 지역에 있는 소금층이 그릇의 역할을 잘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에는 첫 번째 조건인 원재료, 즉 동물들의 사체가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많이 매몰되었을까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어떻게 해서 석유가 많이 매장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진화론의 설명으로 궁금증들이 해결이 좀 되셨나요? 많이 부족하지요? 그럼 이제 궁금증에 대한 창조론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뒤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지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위치를 알아볼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 네 강이 되었는데 강 이름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비손강과 기온강은 현재 그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데겔은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이라고 알려졌고, 유브라데는 오늘날의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두 강의 위치는 현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강의 상류 지역 어디쯤이 에덴 동산일 테니까 터키부터 흑해 주변 어디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사람 이름이 아담인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한 가지 금기사항을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이 한 가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 한 가지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두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동쪽으로 이주해서 살았을 것이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침 에덴 동남쪽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바로 이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지역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옥한 이 두 강의 사이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고 작은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이 당시 사람들은 이미 농업과 목축업을 익히면서 마을에 모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철기시대의 문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 많은 인구들이 함께 살면서 오늘날과 비슷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됐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로아,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세대에 걸쳐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보통 900살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좀 황당하지요? 나이에 대한 검토는 4편 노아의 홍수 미스터리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당시 인구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세대에 걸쳐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나이에 맞추어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1656년이 됩니다. 그럼 과연 이 기간 동안 인구는 몇 명으로 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들이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자녀들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 정확한 인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70년마다 인구수가 2배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 2명에서 시작된 인구는 1656년 후인 노아 당시에는 약 2억 명 정도가 됩니다. 아마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2명이 4명 되고 140년 동안 4명이 8명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인구 증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수준을 낮추어서 2억 명이 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메소포타미아 지역 12개 나라의 인구를 합산해 보니까 약 2억 7,400만 명입니다. 추정 인구와 좀 비슷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당시 사람들이 2억 명이 넘었더라도 중동 지역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인류는 점점 더 늘어나서 노아 당시에는 중동 지역 외부로 이주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가급적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기보다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2억 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범죄들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인간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과 동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구상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노아를 선택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탈리아 편백나무로 알려진 사이프러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역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역청이 코페르인데 나무에서 나오는 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페르 나무는 송진과 같은 끈적한 수지가 나오는 나무일 것입니다. 그런 나무로 배를 만들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수지로 나무의 안팎을 칠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마 그러면 나무의 접착이 더 단단해질 것이고 방수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배의 크기도 규빗이라는 단위로 정해주시는데 한 규빗이 팔 뒤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인데 사람마다 달라 아마 45 내지 55cm 사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1규빗을 50cm로만 정한다면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150m, 너비는 50규빗이니까 25m,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2010년에 미국에서 1,000억 원을 들여 성경의 크기대로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만들었답니다.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큰 배지요? 노아가 배를 다 만들자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는데 1편과 2편에서 알아본 것처럼 심판은 두 가지 현상, 멘틀이 터지고 40일 동안 비가 오면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1편 빙하의 미스터리에서 노아 심판 때에 40일 동안 비가 얼마나 왔다고 했지요? 시간당 20cm, 하루는 4m 80cm, 40일 동안 거의 200m 정도의 비가 전 지구적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20cm만 와도 이렇게 홍수가 나는데 시간당 20cm가 왔다면 아마 3, 4시간만 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홍수에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2편 석탄의 미스터리에서 알아본 것처럼 모든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서 둥둥 떠다니다가 뒤엉켰을 것이고 그러다가 대지진으로 땅속에 파묻혀서 석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대홍수 상황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2억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가죽으로 지어진 집인데 노아 당시에는 1편에서 알아본 것처럼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 전체는 온화한 온대기후였을 것이고 비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난방이나 방수가 잘 될 필요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게 집을 지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집들은 금방 불어나는 대홍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력이 있기 때문에 물에 둥둥 떠내려갔을 것이고 동물들도 부력이 있기 때문에 강 하류까지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2020년 8월에는 홍수로 인해 경남 합천의 소가 80km나 떠내려가 밀양에서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중동 지역에 살던 2억 명은 어디로 떠내려갔을까요? 당연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역으로 떠내려갔겠지요. 그럼 강 하류까지 떠내려간 사람들과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대홍수 가운데 멘틀이 터지는 두 번째 현상도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멘틀이 터지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1편과 2편에서 알아봤는데 석유와 관련된 유형은 지각판이 분리되는 A 유형입니다. 멘틀이 터지면서 생기는 폭발력으로 지각판은 완전히 분리되었는데 이때 지각판과 분리된 지각판이 만나는 경계선에서는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발산형 경계는 지각판이 분리돼서 멀어지는 형태이고 수렴형 경계는 지각판이 서로 겹치면서 한쪽이 위로 다른 한쪽이 내려가는 형태이고 보존형 경계는 분리된 지각판이 옆으로 어긋나는 형태입니다. 멘틀이 터지면서 지각판이 분리되는 상황에서는 주로 발산형 경계가 제일 많이 나타났을 것인데 판게아 이론에서 확인한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였던 지구의 대륙이 노아의 심판 때 멘틀이 터지면서 대륙판들이 여러 개로 찢어졌고 서서히 이동하다가 오늘날의 5대양 6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의 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태가 바로 이 발산형 경계입니다. 멘틀이 터지면서 마그마가 지각판을 위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지각판 상층부에서 두동강이 나면서 벌어집니다. 이때 가운데 벌어진 계곡을 열곡이라고 부르는데 커다란 지각판이 두동강이 나니까 열곡도 기다란 모양으로 형성되었겠지요? 이것을 열곡대라고 합니다. 이때 열곡대는 해수면보다 낮아졌으니까 차가운 바닷물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열곡대는 지각판이 얇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마그마의 힘에 의해 결국 지각판 하층부까지 두동강이 납니다. 그러면서 마그마가 올라왔다가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면서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현무암이 되는데 계속해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식어가는 현무암을 옆으로 밀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지각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지속되다 보면 원래의 두 지각판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바닷속을 촬영한 것인데 원래의 지각판이 서로 멀어진 것이 보이시지요? 그리고 그 사이를 새로운 지각판이 메웠습니다. 가운데에 척추뼈처럼 불룩 솟아난 곳을 해령이라고 하는데 마그마가 올라와서 바닷물에 식으면서 새로운 지각판을 만들어 옆으로 밀어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해안가들은 이런 발산형 경계의 형태로 지각판이 서로 분리되게 되었고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석유와 이 발산형 경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육지는 대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강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 하류 지역에서 멘틀이 터지면서 마그마가 지각판을 밀어 올립니다. 그러자 지각판이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그마가 밀고 올라오면서 지각판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럼 강 하류로 떠내려가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물은 폭포처럼 단층 아래로 떨어졌고 물에 떠내려온 사람들과 동물들도 단층의 틈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그마는 올라와 차가운 물에 식으면서 지각판을 옆으로 밀어냅니다. 단층 상층부는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단층의 틈으로 흘러내렸고 틈으로 빨려 들어간 사람들과 동물들의 사체들은 그대로 땅속에 매몰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지진에 단층 경사면은 단층 밑으로 점차 흘러내렸을 것이고 물속에서는 마그마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차가운 물에 식어 현무암이 되면서 지각판을 옆으로 점점 더 밀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40일 동안 비가 계속 왔을 것이고 바닷물도 유입되면서 해수면은 점점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럼 강의 하류를 따라 가다가 땅속에 파묻힌 사람들과 동물들의 사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퇴적물의 무게와 물의 압력으로 지압이 되었을 것이고 지열까지 받으면서 점점 석유로 변형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동물들의 사체로 형성된 석유와 오늘날 수심 200m 지점의 대륙붕 지하 3500m에서 발견되는 석유의 위치가 비슷하지요? 이 설명대로라면 큰 대륙들의 석유를 합친 것보다 좁은 중동 지역에 석유가 더 많이 매장된 이유는 노아 당시에 중동 지역에 모여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홍수에 의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로 떠내려가다가 지각판이 찢어지는 단층의 틈으로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40일 동안 총 강우량 200m의 비가 오면서 해수면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몰된 그 지역은 수심 200m의
대륙붕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설명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지도인데 녹색 부분이 세계 최대의 유전인 쿠라이스 유전과 아부카이크 유전입니다. 왼쪽은 이라크의 유전지도인데 황토색 점들이 유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란의 유전지도인데 초록색이 다 유전입니다. 쿠웨이트 유전지역은 노란색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유전은 초록색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신 중동 5개 나라의 유전들을 모두 표시한 지도인데 유전의 크기에 따라 별의 크기를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창조론의 설명대로라면 이 5나라의 유전의 위치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지역은 동일해야 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위치인데 이 두 지도를 합쳐보겠습니다. 중동의 유전들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지역에 집중돼 있지요. 이것이 바로 창조론의 설명대로 석유와 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럼 중동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유전들도 강 하류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 지도는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 유전인데 굵은 형광색 띠가 유전입니다. 과연 이 유전도 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유전 바로 옆에 오리노코 강이 있지요. 그래서 이 유전 이름이 오리노코 유전 벨트입니다. 이 지도는 매장량 10위인 나이지리아 유전인데 위에 강이 하나 보이시지요? 이 강이 나이지리아의 젖줄과 같은 나이저 강인데 나이저 강 하류에 유전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유전도 타바스코 주에 있는 2개의 강 하류 지역에 있습니다. 미국의 멕시코만 유전 지도인데 이 유전 위에도 정말 강이 있을까요? 그 유명한 미시시피 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 나라의 유전의 위치를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강의 하류 지역에 있는 대륙붕 지역에 유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보이시나요? 노아의 심판 때 대홍수로 인해 사람들과 동물들의 사체들이 강 하류에 떠내려왔다가 멘틀이 터지면서 나타나는 지각판 분리 현상 때문에 생기는 단층의 틈으로 빨려 들어가서 매몰되었고 계속되는 대홍수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오늘날 수심 200m 지점인 대륙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밀집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다른 대륙보다 좁은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더 많이 매장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3가지 궁금증에 대한 설명이 되셨나요? 아직도 중동 지역의 석유가 사람들의 사체들로 생성되었다는 설명에 의문이 드시나요? 음식을 할 때 원재료가 달라지면 맛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정상이지요. 그렇다면 석유의 원재료가 다르면 그 품질도 다르지 않을까요? 창조론의 설명이 맞다면 다른 지역의 석유 품질과 사람의 사체로 형성됐다는 중동 지역의 석유 품질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합쳐지는 곳에 위치한 이란 석유의 품질과 다른 지역 석유의 품질이 정말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초경질류, 즉 콘덴세이트입니다. 우리 석유화학업계는 초경질류 수입량의 50% 이상을 이란에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초경질류는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것으로 이를 가공하면 나프타를 얻을 수 있고 나프타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일반 원유에서 나프타 생산 비율은 20%에 불과하지만 이란산 콘덴세이트는 70 내지 80%까지 가능하고 가격도 1배럴에 2 내지 6달러 저렴해 국내 업체들이 선호했습니다. 보통 석유는 나프타가 20% 수준인데 반해 이란 석유는 초경질류로서 나프타 함량이 80%까지 함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학제품 원료로 쓰이고 있답니다. 이렇게 다른 석유보다 4배 이상의 품질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품질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원재료가 다르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대홍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강하류로 떠내려갔었고 지각판이 찢어지면서 생기는 단층의 틈으로 매몰되면서 오늘날 대륙봉 지하에서 석유로 변형됐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유전들이 공통적으로 강의 하류 지역에 위치한 수심 200m 지점의 대륙붕에서 석유를 시추하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수심 200m 지점인 대륙붕에 석유가 매장되었고 어떻게 좁은 중동 지역에서 다른 대륙들보다 더 많은 석유가 매장되었는가에 대한 진화론과 창조론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체계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